저번 시간에 이어 기능별 자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자본에 대해서 살펴봤죠. 활동 자본이 제공하는 것들 중에서도 욕망 충족 수단이나 생존 수단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미장원에서 이제 미용사의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죠. 뭐 욕망 충족 수단에 해당하죠. 머리 안 깎아도 살 수는 있으니까. 그래요. 근데 생존 수단이 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연예인이 그 머리를 다듬는 거는 방송에 나가기 위해서 지- 그 직업적인 일이니까 그 경우는 생존 수단이 되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또 직장에 나가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뭐 그 역시 생존 수단이 되는 거죠. 근데 반면에 놀러 가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욕망 충족 수단이 되는 거죠. 그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요. 다양한 자본들이 있는데 이 다양한 자본들이 왜 생겼냐, 뭐 다 무관한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요. 이 다양한 자본들은 생산 자본에서 분화되거나 생산 자본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다 생긴 거예요. 그래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 가장 간단하게 이해하는 방법은 사회가 어느 정도 발전한 곳에서는 도둑질이 용인되지 않잖아요. 근데 생산물은 다 누가 생산해요? 물체들. 생산 자본이 생산을 하는 거죠. 그래요. 생산물은 다 생산 자본의 소유인 거죠. 근데 생산과 무관한데 생산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관이 안 된 것처럼 보이서 그렇지 다 개별 자본으로 존재하니까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산물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생산 자본 가치가 아는데 생산물 자기가 소비할 수 있는 거는 어떤 식으로든 연관이 되어 있어서 생산자로부터 생산물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얻은 거죠.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 자본을 한번 보면 돼요. 사회 전체 자본을 합치면 그 구조가 어떻게 되겠어요? 작업수단은 작업도구 생산자본과 원료 생산자본. 작업수단에는 작업도구와 원료가 있겠죠. 그래요. 작업 전부 다 합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전부 다 합치고 하나로 생각해도 작업도구와 원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근로자의 소득도 있겠죠. 또 자본가의 소득도 있는 거예요. 현물이든 화폐든 뭐 현물로 이해할 수도 있겠죠. 시장이 없을 때는 생산자가 자기가 소비하기 위해서 생산을 하죠. 근데 판매하기 위해서 생산자본을 생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하나의 자본이라 치면 판매하는 부서를 만들어야 되겠죠. 하나만 있다 하면 이제 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산 자본이 자본밖에 없다고 가정을 하면 어, 생산 자본들밖에 없다 치면 판매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자본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뭐 각자가 뭐 별도로 만들 수도 있고 뭐 자기네들 합쳐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야지 뭐 판매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 자연히 상업 자본이 생기는 거예요. 생산 자본이 판매 기능을
도와주는 거죠. 판매 기능을 하는 거죠. 만약에 상업자본이 없다면 상업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생산자본이 판매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자본이 필요하죠. 상업자본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이해도 되고 생산 판매하기 위해서 생산하는 자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상업자본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생산자본에서 분화한 거죠. 만약에 상업자본이 별도로 없으면 생산자본이 만들어야 되는 거죠. 생산자본이 분화된 거예요. 상업자본이. 그래요. 금융자본 어떤가요? 금융자본. 금융자본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생산자본과 상업자본이 있는데 화폐를 주고받고 막 거액을 주고받고 하는데 뭐 화폐를 다루는 금융자본이 없으면 별도의 또 자본을 만들어야 되겠죠. 생산자본과 상업자본에서 별도의 자본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금융자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요. 그 생산자본이 분화된 거라고 보면 돼요. 왜 분화됐을까요? 사회에 부가 있는데 생산을 하려는 사람들이 부가 뭐 상업자본, 금융자본을 만들 정도의 부가 없어서 그렇게 된 걸 수도 있고 또 생산자본 가들이 뭐 지식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또는 또 생산자본 입장에서는 자본만 하는 게 더 이롭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분업이 올린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꼭 정해진 건 아니죠. 뭐 돈 많으면 뭐 하려면 다 할 수 있는 거지 뭐. 대한민국에서도 보면 그 큰 그룹들 보면 뭐 생산 자본이 상업 자본도 하잖아요. 여러 그룹들 보면 옛날 현대그룹도 보면 현대차 만들고 차 만들고 배 만들고 해도 또 현대 상사가 있어가지고 또 다 이제 분리됐지만 그 정주영 회장이 죽으면서 그랬잖아요. 삼성도 마찬가지죠. 삼성전자 있고 뭐 제일모직도 있고 뭐 삼성중공업도 있고 많이 있지만 또 삼성물산도 있었죠. 삼성물산 상업 자본이죠. 하려면 또 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어떤 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요. 다 생산 자본이 분화된 거라고 보면 돼요. 뭐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이제 금융자본 이런 데 속해 있는 사람들이 생산자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소비를 하는 거죠. 연예인 활동을 보고 즐거워하면서 그게 이런 자본들 속한 사람들이 뭐 입장료를 내고 뭐 보고 뭐 또 그 활동하는 사람들이 이제 하여튼 뭐 그런 식인 거죠. 광고 자본도 마찬가지죠. 물건 파는데 이렇게 도움을 주는 거죠. 상품 파는데 다 참여돼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양한 자본들이 있는 거죠. 생산 자본이 분화된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뭐 꼭 비례적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산 자본이 500이 있다 치면 또 상업 자본이 필요하겠죠. 이걸 200이라 가정하고 금융 자본은 100이라 가정하고 800, 또 기타 이런저런 자본들이 한 200이라 치면 한 1000. 1000이 이제 작업 수단이죠. 작업 수단에 투입되면 이렇게 소득이 생긴다고 보면 되는 거죠. 500, 500, 200, 200, 100, 100, 200, 200 이렇게 작업 수단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생산 자본, 작업 수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밑에 다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요. 그럼 사회전체 자본은 어떻게 될까요? 사회전체 자본은 작업 수단하고 소득을 더해야 되니까 한 2천 이렇게 되겠죠. 2천 이렇게 되고
2천. 작업수단은 이거 다 더하면 되니까 1,000. 근로자의 소득과 자본가의 소득은 1,0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체 자본 보면. 그래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돈을 버는 원리는 뭔가요? 결국 기여를 하기 때문이죠.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 거죠. 우리 생산 자본이 해야 될 일을 상업 자본과 금융 자본이 하고 있는 거라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요. 자, 이렇게 되고 이 전체 경제 구조가 되겠죠. 이렇게 딱 한번 볼 수가 있는 전체 경제 이런 원리 거기서 딱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 또 작업수단 제공 자본이 있는 거죠. 작업수단은 뭔가요? 뭐 예를 들어서 토지나 건물이나 뭐 상가나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래요. 주택도 되겠죠. 주택도 근로자가 어, 자기 소유의 집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해줄 수 있겠죠. 대여를 해줄 수 있겠죠. 집을 살게 하고 이제 월세를 받건 뭐 전세 살게 하건 뭐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그것도 작업 수단이죠. 근로자도 있어야지, 살 집이 있어야지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다 이 전체 자본 속에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뭐 작업 수단 제공 자본을 사람들은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죠. 건물주를 싫어하고 집 두 채 가진 사람을 싫어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싫어한다면 그 뭔가요? 작업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지어야 되고 건물주도 더 많이 나와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상인이 돈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물건을 사서 팔겠죠. 그 상업 자본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또 건물도 필요해요. 상가가 필요해요. 네, 근데 상가를 지을 돈이 없어요. 근데 누군가가 돈이 있어서 그 사람은 어, 상업은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건물을 짓고 싶어서 편하게 돈을 벌고 싶은 거예요. 그럼 두 사람이 이해가 맞잖아요. 한 사람은 건물을 지어서 상가를 제공해주고 싶고, 한 사람은 또 어떤가요? 건물 지을 돈 없지만 상업을 하고 싶고, 그 이해관계가 맞으니까 하는 거예요. 건물주가 갑이 된다. 그 말은 이제 건물이 부족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건물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인이 갑이 되는 거죠. 건물 텅텅 비어 있으면 건물주가 손해잖아요. 손해 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상인이 갑이 되는 거죠. 만성적으로 건물주가 갑이라면 건물이 부족하다는 얘기인 거죠. 결론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둘 다 자본가죠. 둘 다 자본가예요. 자기 돈 투입해서 소득을 얻는 이는 모든 자본가예요. 근데 근로자가 집 두 채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은 자본가이면서 근로자이기도 한 거예요. 다른 집을 투자해서 거기서 또 소득을 얻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작업수단 제공자본에는 또 금융자본이 또 유명하죠. 제일 대표적이죠. 필요한 사람에게 화폐를 빌려주고 이제 이자를 받는 거죠. 지급 결제도 있지만 또 금융자본에서 이렇게 대출을 해주는 것도 주요 업무죠. 대출이 필요하나요, 안 필요하나요? 필요하죠. 필요해요. 금융자본이 하는 게 뭔가요? 당장 돈 쓸 일 없는 사람의 돈을
돈을 필요한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래요. 필요한 거예요. 근데 악용될 수가 있는 거죠.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금융자본은 좀 악용이 되면 무서워요. 금융자본도 지금 형태는 아니지만 옛날 때부터 있었어요. 악용된다는 건 뭘까요? 금융자본이 이익을 내기 위해서 활동을 하면 무서워지는 거예요. 사실 금융자본은 관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대에 보면 이제 봄이 되면 식량이 부족해지죠. 대한민국 그렇죠. 뭐 딴 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뭔가를 빌리죠. 뭐 이제 그때는 뭐 금융자본하고 귀족하고 통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죠. 농업자본하고 통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죠. 빌려주는 거예요. 생존이 급한 사람은 어떠한 계약도 하는 거예요. 고리대금이 나타나는 거예요. 막 이자를 막 30%, 40%, 50% 이렇게 하고 그냥 계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위기를 넘긴 농민이 가을에 수확을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토지를 뺏기기도 하고 못 갚으면 노예로 전락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금융자본이 고대부터 논란이 많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없애야 한다고 얘기도 많이 했죠. 성경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없애라고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한때 기독교에서는 가톨릭교에서는 참 교황이 그 금융자본을 상대 안 할라 했죠. 고리대금업을 금하기도 하고 그랬죠. 그래요. 필요한 기능만 수행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익을 못 내게 해야 돼요.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이제 사회 전체에서 받아가야 될 사회 전체에서 보고 어느 정도 분배받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해서 그냥 분배받게 해줘야 되지. 자, 금융자본으로서 금융자본이 이익을 나게 하면 안 돼요. 이익을 추구하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좀 공적 성격이 있는 거죠, 금융자본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익을 추구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좀 금융자본을 다루는 게 쉽지는 않아요. 하여튼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게 하면 필요하니까 그래요. 금융자본이 뭐 그 풍요랑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뭐 생존 수단을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욕망 충족 수단을 제공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활동으로든 그거든 필요하긴 하지만 풍요 얘네들이 금융자본에 속한 사람들이 풍요를 추구하고자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다른 사람의 소득을 빼앗아 가야 되는 거예요. 생존 수단이나 욕망 충족 수단을 그 시장에 제공하지도 않으면서 근로자의 소득과 자본가의 소득을 빼앗아 가야지 금융자본에 소속된 사람들이 그 이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구조가 그렇잖아요. 생존 수단과 욕망 충족 수단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사회적으로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거지. 그 자본이 이제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거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좀 말하기 어렵는데 그냥 필요한 기능을 필요하긴 하지만 그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 이상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안 되는 자본이 금융자본이에요. 이익을 얻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다른 사람들이 풍요를 해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공적 성격이 강한 자본이라고 보면 강할 수밖에 없죠. 또 금융자본 모든 사람들 다 이용해야 되니까.
또 대출도 필요한 거라 했죠. 필요한 거예요. 그걸 이제 약점을 이용해서 이익을 많이 하게 얻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금융자본이 한번 한반도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 한번 볼게요. 옛날에는 금융자본이 좀 권력이나 농업자본과 통합되어 있었어요. 한국이 예를 들어서 금융활동이라고 볼 수 있죠. 한국은 뭐냐면 춘궁기에 쌀을 빌려주는 거예요. 국가에서. 그리고 이제 가을 되면 이제 이자를 받는 거죠. 이자를 받고 뭘 돌려받는 거죠. 한국 제도가 처음엔 좋게 도입이 됐어요. 근데 앞에서 언급했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도 다 사람이 운영한다는 거예요. 운영하는데 사람이 약하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제도를 도입해도 사람이 약하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한국이 부수하되자 이자도 늘어났다. 한국은 원래 좋은 의미로 이렇게 도입된 거죠. 이자도 처음에는 없었겠죠. 원래 내던 이자니 10%가 재정 수입으로 잡히게 됨에 따라 이자는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원래 10% 정도 받은 거죠. 봄에 빌려주고. 그 외에 자연적인 감소 보충과 운영상의 경비, 즉 입출고의 비용과 운영자인 향내의 생계 보장비 등을 충당한다는 명목으로 이자가 20에서 30%로 늘어났다. 그렇죠. 돈 벌려고 한 거죠. 처음에 돈으로 도입됐지만 돈 벌려고 하고 또 강제로 이렇게 부과해 버리는 거죠. 권력을 가지고 강제로 부과하는데 안 될 수가 없잖아요. 또한 운영상의 모순으로 인해 형편없는 곡식을 구매받고는 갚을 때는 좋은 품질의 곡식을 바쳐야 하는 등 실제 부담은 더욱 증가했다. 또 그러니까 이자가 훨씬 늘어나 버린 거죠. 나쁜 품질 곡식을 주고 좋은 품질로의 곡식을 돌려받으면 가격차가 있으니까 이자가 늘어난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여러 모순들은 지역 간의 편중과 더불어 더욱 심화되었다. 한국은 원래 법에서 정한 조세가 아니므로 군전에 배당된 액수가 인구수나 토지에 비례하지 못했다. 하여튼 뭐 그래요. 뭐 좀 읽어 볼 수도 있겠죠. 어떤 경우까지 생기냐면 심한 경우에는 원곡을 나눠주지도 않고 추궁계획 곡식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건데 곡식을 나눠주지도 않고 가을에 이자만 걷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처럼 돼버린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익을 내기 위해서 이런 금융자본이 활용되면 이제 무서워지는 거예요. 딱 필요한 것만 하게 하고 이익 내게 하는 거는 다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뭐든 마찬가지예요. 현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 뭐 금융자본을 발전시켜야 된다 하면서 막 이상한 걸 다 팔게 했죠. 뭐 금융자본은 너가 이익 추구할 수 있는 건 뭐 알아서 다 해라 했더니만 뭐가 터져요. 미국에서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진 거죠. 금융이 휘청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 거죠. 피해를 보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들이 누가 피해를 보나요? 사회 구성원들, 근로자나 자본가들이 큰 손실을 입게 되는 거죠. 풍요를 크게 해치게 되는 거죠. 구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금융자본은 이익을 추구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적당한 몫을 받아가면서 사회에 걸맞게 그냥 성장하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다 금지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이익을 내게 하는 건 다 필요 없다는 거죠. 한국에서도 이런 사태 터졌죠. 2008년에 금융자본이 어떻게 했어요? 금융자본이 키코라는 상품을 팔았죠. 그 사태가 터져버린 거예요. 기업들한테 3조 3천억 손실 나게 하고 500개 기업이 문 닫았다는 거죠. 최근에 또 라임 사태도 있죠. 이익 추구하게 하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 필요 없고 결국은 얘네들 이익을 가져간다는 말은 사회 구성원들이 소득을 뺏어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무것도 생산 안 하잖아요. 금융자본에 의지하는 나라들이 다 국력이 기울거나 막 좀
망조가 들어서 아예 망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고대 국가들도 마찬가지지만 현대도 마찬가지. 영국도 제조업 강국이었죠. 1800년대, 1900년대. 금융자본에 어느 순간 의지하니까 뭐 금융자본 때문에 모든 게 금융자본 때문은 아니겠지만 국력이 굉장히 약해져 버린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제조업 강국이었죠. 한때 뭐 1940년대, 50년대는 뭐 세계 GDP의 한 40% 정도 됐죠. 지금 많이 축소돼 버렸잖아요. 금융자본에 의지해서 그런 거예요. 또 금융자본이 망하면 뭐 어떻게 되나요? 생산자본은 좀 문제가 생겨도 또 생산 시설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또 다시 재기를 할 수 있는데 금융자본 한번 무너지면 다시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돈 날리면 그게 끝이지 그 건물이 있든 뭐든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화폐 장사기 때문에 화폐로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별로 금융자본은 필요하지만 그렇게 막 거기에 의지하고 막 키우려고 해서는 안 돼요. 키우면 사회 구성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기타 자본도 있죠. 세국수단 제공자본에도 토지 뭐 이런 거 큰 자본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죠 이런 거예요. 작업수단을 제공했는데 그게 이제 생존과 관련될 수 있는 거예요. 생존과 관련되면 꼭 화폐가 아니더라도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현 시대는 이제 권력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많이 제공되면 문제가 안 되겠죠. 또 많이 제공되는 게 아주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럼 작업수단 제공자가들이 손실을 입게 되잖아요. 그럼 시장이 조절하겠죠. 있을 만큼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자본가는 어떤 자본가든 다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작업수단 제공자본도 필요한 거예요. 토지 주택을 공급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상가를 공급하는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상가가 공급돼야지 건물 없는 상인이 또 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요. 자, 이것으로서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